친구 3명만 데려오면 너는 자유야. 2025년 7월 20살 대학생 박준혁 씨가 들은 마지막 제안이었습니다. 준혁 씨는 3명을 데려오지 못했고 74 이후 유골함으로 돌아왔죠. 여러분은 궁금하거나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피해자들은 돌아와서도 다시 캄보디아로 가는지, 왜 경찰이 검거해도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떠나는지, 왜 모두가 알면서도 이 범죄의 사슬이 멈추지 않는지. 이미 한국으로 돌아온 김진우 씨는 말합니다. 저도 피해자였어요. 하지만 살기 위해 친구와 후배를 불렀고 이제는 가해자가 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2024년 220건이던 납치 신고가 2025년에는 330건으로 늘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친구가, 선배가, 후배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해올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좋은 일자리가 있는데 그 순간 당신은 누군가의 3명 중 1명이 되는 겁니다. 박준혁 씨는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평범한 학생이었죠. 아르바이트로 편의점과 배달 일을 병행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했고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던 평범한 20대였습니다. 2025년 5월 중순 준혁 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보낸 사람은 대학교 선배 최민석 씨였어요. 1년 전 군대에 간 후 연락이 끊겼던 선배였습니다. 민석 씨는 제대 후 취업했다며 지금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죠. IT 스타트업 현지 법인이라고 했습니다. 급여는 월 300만 원, 숙소와 식사 제공, 비자는 회사에서 처리해준다는 조건이었어요. 준혁 씨는 솔직히 의심스러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석 선배는 사무실 사진과 직원증까지 보내왔고 회사 홈페이지 링크도 함께 전송했죠. 홈페이지는 그럴듯했습니다. 깔끔한 디자인에 임직원 소개, 사업 분야 설명까지 상세했어요. 준혁 씨는 고민 끝에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부모님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선배가 보증을 서고 계약서도 쓴다고 하니 허락하셨습니다. 5월 28일 준혁 씨는 인천공항에서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민석 선배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했어요. 부모님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고 어머니는 준혁 씨의 손을 꼭 잡으며 조심하라고 당부했죠.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5시간 후 준혁 씨는 프놈펜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민석 선배가 아닌 낯선 남자 2명이 준혁 씨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어요. 그들은 회사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민석 선배는 업무 때문에 못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준혁 씨는 2 남자를 따라 공항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차 안에는 이미 한국인으로 보이는 청년 2명이 타고 있었어요. 준혁 씨가 민석 선배는 어디 있냐고 묻자 운전석의 남자는 회사에서 기다리고 있다며 빨리 타라고 재촉했습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죠. 처음에는 회사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40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은 점점 어두워졌고 건물도 드물어졌어요. 준혁 씨가 얼마나 더 가야 하냐고 물었지만 남자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달리테 차는 낡은 3층 건물 앞에 멈췄어요. 주변에는 가로등도 없었고 건물 창문에는 철창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건 회사가 아니었죠. 준혁 씨가 여기가 어디냐고 묻자 남자들은 일단 내리라고 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복도 양쪽으로 작은 방들이 늘어서 있었고 각 방마다 사람들이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준혁 씨는 2층의 한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방 안에는 침대 4개와 책상 하나, 그리고 노트북 2대가 전부였죠. 남자가 말했습니다. 여권과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회사 규정이라고 했어요. 준혁 씨는 거부했지만 남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가려면 협조하는 게 좋을 거라고. 그 순간 준혁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여권을 빼앗긴 준혁 씨는 그제야 민석 선배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이미 휴대폰도 압수당한 후였습니다. 남자는 내일부터 교육을 받을 거라며 방을 나갔고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혁 씨는 창문으로 다가갔지만 철창 너머로 보이는 건 어둠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 씨는 강제로 깨워졌습니다. 같은 방에 있던 다른 피해자들도 함께 1층 강당으로 내려갔어요. 그곳에는 20여 명의 한국인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강단에 선 남자가 자신을 팀장이라고 소개했죠. 그는 여러분이 앞으로 할 일을 설명하겠다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메신저 대화창이 떴어요. 준혁 씨가 해야 할 일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캄보디아로 오게 만드는 것. 그게 전부였죠. 팀장은 말했습니다. 친구 3명을 데려오면 자유라고. 비행기 표도 끊어주고 한국으로 돌려보내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3명을 채우지 못하면 계속 여기 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준혁 씨는 거부했습니다. 자신은 그런 일 못한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팀장 옆에 서 있던 남자 둘이 다가와 준혁 씨를 끌고 나갔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간 준혁 씨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폭행을 당했어요. 얼마나 맞았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있었고 온몸이 쑤셨죠. 같은 방 사람 중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와 물과 진통제를 건넸습니다. 그는 자신도 2달 전에 여기 왔다고 말했어요. 처음엔 다들 저항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고 했죠. 안 그러면 매일 맞는다고, 먹을 것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준혁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여기서 나가려면 3명을 불러야 한다는 것. 하지만 누구를 부를 수 있을까요? 친구를? 후배를? 준혁 씨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준혁 씨는 결국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면에는 카카오톡 로그인 창이 떠 있었고 팀장이 뒤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는 첫 번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이정훈에게. 형, 나 준혁이야. 캄보디아에서 일하고 있는데 여기 괜찮은 자리 하나 있어. 관심 있어? 메시지를 보낸 직후 준혁 씨는 토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팀장이 계속하라고 했으니까. 2번째 메시지는 대학교 후배 김수민에게 갔습니다. 3번째는 군대 동기 박태현에게. 준혁 씨는 그렇게 가해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정우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갑자기 웬 캄보디아냐며 준혁이는 괜찮은 거냐고 물었어요. 정훈이는 의심했죠. 당연했습니다. 준혁 씨는 팀장이 시키는 대로 답장을 입력했어요. 회사가 좋고 급여도 괜찮다고, 한국에서 알바 전전하는 것보다 낫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정훈이는 선뜻 결정하지 못했어요. 준혁 씨는 안도했죠. 정훈이만큼은 오지 않기를 바랐으니까. 반면 후배 김수민은 달랐습니다. 수민이는 졸업 후 취업에 실패해 좌절하고 있던 상태였어요. 준혁 씨의 메시지를 받자마자 관심을 보이며 자신도 갈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준혁 씨는 키보드 앞에서 손을 멈췄어요. 뒤에서 팀장이 계속하라며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준혁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입력했어요. 월급, 복지, 업무 내용까지 거짓으로 꾸며서 보냈죠. 수민이는 점점 더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준혁 씨는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나도 피해자라고, 살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 변명은 자신조차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민이가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다음 주에 가겠다며 항공권은 어떻게 예매하냐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준혁 씨는 노트북을 닫고 싶었어요. 하지만 팀장은 웃으며 준혁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첫 번째 성공이라고, 2명만 더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준혁 씨는 그날 밤 화장실에서 몰래 울었어요. 같은 방 사람이 다가와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자기도 그랬다고. 처음엔 다 그렇다고. 근데 익숙해진다고. 안 그러면 여기서 못 나가니까요. 그 말이 더 끔찍했습니다. 익숙해진다는 것. 사람을 속이는 일에 익숙해진다는 게. 이틀 후 군대 동기 박태연도 관심을 보였어요. 태연이는 제대 후 가정 형편이 어려워 돈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준혁 씨의 제안은 태연에게 희망처럼 보였을 겁니다. 준혁 씨는 알고 있었어요. 태연이가 오면 자신과 똑같은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걸.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팀장은 매일 실적을 체크했고 성과가 없으면 식사를 주지 않았어요. 준혁 씨는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 친구들을 희생시키기로. 6월 중순 김수민이 푸놈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준혁 씨는 그 사실을 팀장에게 전달받았어요. 팀장은 준혁 씨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직접 수민이를 데리러 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보낼 수도 있다고 했죠. 준혁 씨는 거절했습니다. 차마 수민이를 직접 마주할 수 없었어요. 결국 다른 직원이 수민이를 데려왔고 준혁 씨는
자기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복도에서 수민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가 어디냐고, 왜 여권을 달라고 하냐고 소리치는 목소리였습니다. 준혁 씨는 귀를 막았죠. 하지만 수민이의 비명은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팀장이 준혁 씨를 불렀어요. 수민이가 반항하고 있으니 준혁이가 직접 설득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준혁 씨는 수민이가 있는 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 수민이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수민이는 준혁 씨를 보자마자 소리쳤어요. 선배가 왜 이러냐고, 자신을 왜 속였냐고. 준혁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미안하는 말만 반복했죠. 수민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선배를 믿었다고, 선배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그 말이 준혁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팀장이 뒤에서 재촉했어요. 빨리 설득하라고, 협조하지 않으면 둘 다 고생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준혁 씨는 수민이에게 말했어요. 여기서 나가려면 협조해야 한다고.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수민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겠다고. 차라리 여기서 죽겠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팀장은 준혁 씨를 방 밖으로 끌어냈고 복도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후배를 설득 못하면 준혁이 네가 책임져야 한다고. 네 몫이 하나 더 늘어난다고 했죠. 준혁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수민이를 데려온 건 자신의 실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짐이 된 겁니다. 수민이가 협조하지 않으면 준혁 씨가 4명을 채워야 했어요. 다음 날 수민이는 지하실로 끌려갔습니다. 준혁 씨는 복도에서 수민이의 비명을 들었어요. 손으로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사흘 후 수민이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어요.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눈빛은 풀려 있었습니다. 준혁 씨가 다가가자 수민이는 고개를 돌렸죠.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수민이도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준혁 씨와 같은 일을 시작한 거예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7월 초 박태연이 도착했습니다. 준혁 씨의 두 번째 실적이었어요. 이번에는 팀장이 준혁 씨를 직접 공항에 보냈습니다. 태연이를 직접 데려오라는 명령이었죠. 준혁 씨는 입국장에서 태연이를 기다렸어요. 태연이가 나타났을 때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준혁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랜만이라며 반갑게 인사했죠. 준혁 씨는 겨우 웃음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태연이는 계속 말했어요. 이 기회가 얼마나 고마운지, 가족들도 얼마나 기뻐했는지. 준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만 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건물에 도착하자 태연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여기가 회사냐고 물었지만 준혁 씨는 대답하지 못했죠. 안으로 들어가자 다른 직원들이 태연이의 여권과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태연이는 준혁 씨를 쳐다봤어요. 눈빛에는 배신감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준혁 씨는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어 고개를 돌렸어요. 팀장이 다가와 준혁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한 명만 더 하면 된다고, 곧 자유라고 했죠. 하지만 준혁 씨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 씨는 태연이와 같은 방에 배치됐어요. 태연이는 벽을 보고 누워 있었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 씨가 미안하다고 말하자 태연이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되냐고? 자신의 인생을 망쳐놓고 미안하다는 게 다냐고 물었습니다. 준혁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태연이도 저항을 멈추고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준혁 씨는 이제 세 번째 사람을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연락할 사람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친한 친구들은 이미 메시지를 보냈고 대부분 거절했거나 의심했어요. 팀장은 점점 더 압박을 가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세 번째를 채우지 못하면 다시 처음부터 라고 협박했죠. 그 말은 곧 수민이와 태연이를 데려온 것도 무효가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준혁 씨는 절망했어요. 같은 방에 다른 피해자가 조언을 했습니다. SNS에서 모르는 사람을 타겟으로 하라고, 아르바이트 구하는 사람들을 노리라고 말했어요. 준혁 씨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모르는 사람까지 속여야 한다는 건가요? 하지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준혁 씨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그리고 캄보디아 채용 공고를 올렸습니다. 이틀 만에 16명이 지원했어요. 준혁 씨는 그중 한 명을 골랐습니다.
21살 대학생 최지훈이라는 청년이었죠. 7월 20일 최지훈이 푸놈펜에 도착했습니다. 준혁 씨는 3명을 채운 겁니다. 팀장은 약속대로 준혁 씨를 불러 말했어요. 잘했다고. 이제 자유라고 했습니다. 준혁 씨는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작은 희망을 품었죠. 하지만 다음 날 팀장이 다시 나타났어요. 준혁 씨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되 거기서 사람들을 모집하는 일을 계속하라는 거였죠. 월 500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준혁 씨는 거절했어요. 더 이상은 못한다고. 그냥 집에 보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팀장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그럼 여기 남으라고, 아니면 친구 3명을 더 채우라고 말했습니다. 약속은 거짓이었습니다. 준혁 씨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여기서 나가는 방법은 없다는 걸. 3명을 채워도 10명을 채워도 끝은 없었습니다. 준혁 씨는 무너졌어요. 며칠간 식사를 거부했고 방 구석에만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수민이와 태연이는 이미 준혁 씨와 말을 섞지 않았어요. 둘 다 각자 노트북 앞에서 새로운 피해자들을 물색하고 있었죠. 7월 28일 밤 건물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겁니다. 한국 대사관과 캄보디아 경찰이 합동으로 급습작전을 펼쳤어요. 준혁 씨를 포함한 피해자 23명이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조직의 핵심 인물들은 이미 도주한 후였죠. 준혁 씨는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공항에서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준혁 씨를 끌어안고 울었지만 준혁 씨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경찰 조사가 시작됐어요. 준혁 씨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였습니다. 수민이와 태연이 그리고 최지훈을 속인 혐의로 조사를 받았죠.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준혁 씨도 피해자이므로 처벌은 약할 거라고. 하지만 민사상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했어요. 2025년 10월 준혁 씨는 여전히 서울에 있습니다. 대학은 휴학했고 집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아요. 법적 처벌은 집행유예로 끝났지만 준혁 씨의 삶은 멈춰 있습니다. 수민이와 태연이는 준혁 씨와 연락을 끊었어요. 둘 다 피해자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으며 회복 중이지만 준혁 씨를 용서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지훈은 캄보디아에 도착한 지 이틀 만에 구조됐지만 그 짧은 시간도 트라우마로 남았죠. 준혁 씨는 때때로 그들에게 사과 편지를 씁니다. 하지만 한 번도 보내지 못했어요.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준혁 씨의 부모님은 준혁이를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아들도 피해자였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해요. 하지만 준혁 씨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수민이의 눈빛이, 태연이의 목소리가 꿈에 나타나죠. 경찰은 말합니다. 준혁 씨가 구조된 조직은 여전히 활동 중이라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같은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피해자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2024년 220건이던 신고가 2025년 330건으로 늘었고 지금도 증가하고 있어요. 준혁 씨는 가끔 뉴스를 봅니다. 새로운 피해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저 사람도 누군가를 속였을까? 아니면 순수한 피해자일까? 경계는 모호합니다. 모두가 피해자로 시작해서 가해자가 되니까요. 준혁 씨가 이 이야기를 공개하기로 결심한 건 지난달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길 바라면서요. 준혁 씨는 말합니다. 만약 친구나 선배가 갑자기 해외 일자리를 제안한다면 의심하라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그 사람이 진심인지 확인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겠냐고. 생존을 위해 친구를 희생시킬 수 있냐고.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노트북 앞에 앉아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 있는데 관심 있어?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